오지 마세요. 가족 자리 아니에요. 문자 한 줄이 핸드폰 화면을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거였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가족 자리가 아니라는 말.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8살 할머니가 손주의 100일 돌잔치 때마다 구석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진 프레임 밖으로 잘린 제 얼굴, 비스듬한 조명, 아무도 보지 않던 눈물.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기록했어요. 매일 밤 손주의 하원 시간을 체크표에 적으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평균 지연 13분, 16번의 지각, 5살 아이가 어린이집 문 앞에서 혼자 울던 시간들. 며느리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세광홀딩스 물류본부 부사장이었다는 걸, 제가 그녀의 승진기를 깔아줬다는 걸,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길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걸요. 반지하 원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코를 찌르는 건 눅눅한 시멘트 냄새였습니다.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도 벽 모서리의 검은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작은 가습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며 부드러운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가 없으면 이 방은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장미선 68살입니다. 매일 저녁이면 벽에 붙여둔 체크표 앞에 섭니다. 손주 도연이의 하원 시간을 기록하는 표였어요. 오늘은 18시 55분. 연필로 네모칸에 정확히 적어 넣고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습니다. 5분이라도 늦으면 아이가 온다는 걸 알게 된 건 3달 전이었죠. 어린이집 교사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도연이가 요즘 엄마를 많이 기다려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쳐 하원 시간을 역산해 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5살 아이는 16번이나 어린이집 문 앞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평균 지연 시간은 13분. 어떤 날은 30분까지 늦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싱크대 위에는 작은 스테인리스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미역국을 끓였어요. 도연이가 먹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이는 한 번도 이 집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냄비 안의 국물은 제가 혼자 조금씩 떠먹다가 버리기를 반복했어요. 뚜껑에 맺힌 물방울이 아래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왜 매번 끓이냐고요? 끓이지 않으면 제가 할머니인지 잊을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아들 재훈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주말에 같이 밥 먹자. 쓰고 지웠습니다. 엄마가 미역국 했다. 쓰고 지웠습니다. 도연이 보고 싶다. 쓰고 지웠습니다. 임시 보관함에만 12개의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보낸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복지관 봉사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배식 봉사, 목요일 오전 혈압 측정 보조. 저는 봉사 후원금 문자 영수증을 출력해서 투명 파일철에 하나씩 꽂았어요. 작은 종이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작게라도 도울 수 있으면 됐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록만이 저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낡은 명함 한 장이 있었어요. 세광홀딩스 물류본부 부사장 장미선. 명함 옆에는 금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물 받은 지 20년도 더 됐지만 아직도 반짝였어요. 서랍 안쪽에는 사진 한 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제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회의실에서 KPI 그래프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죠. 사진 속 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감소, 벤더 관리. 그때 저는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켰어요. 물류 컨퍼런스 발표 영상이었습니다. 젊은 강사가 화면 가득 펼쳐진 데이터를 설명했어요. 혁신은 현장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했어요. 예전처럼요. 갑자기 전등이 깜빡였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다시 켜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핸드폰으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째 벨이 울린 후에야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미선 씨. 사장님, 전기가 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재개발 보상 나오면 윗집부터 공사 들어가거든요. 조금만 참아요. 네,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용히 지낸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에 하원 체크표, 서랍 속 영수증 더미, 노트에 빼곡한 메모들. 저는 말 대신 종이로 살았어요. 창밖을 보니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이었어요.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생활비 장부를 폈습니다. 3월 15일 전기세 42,000원. 3월 18일 약값 37,000원. 고지혈증약과 관절약이었어요. 장부 옆에는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지에 적힌 글씨가 흐릿했어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 2개, 우유 1팩, 계란 6개. 냉장고 안은 텅 비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넉넉했죠. 문을 닫으면서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 메모를 봤어요. 도연이가 2살 때 그린 낙서였습니다. 빨간 크레파스로 동그라미를 그렸던 그림이었죠. 며느리 유리가 그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버려도 되죠?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메모는 몰래 챙겨뒀습니다. 지금도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책상 모서리에는 작은 탁상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웠어요. 저는 핸드폰 알람을 내일 아침 6시로 맞췄습니다. 복지관 봉사는 9시부터였지만 저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야 하루를 정리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벽에 체크표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18시 55분. 내일은 몇 시일까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시간이길, 아이가 울지 않길. 조용한 방 안에서 가습기만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부드러운 물소리가 어둠을 채웠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연필을 쥐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체크표에, 장부에, 노트에. 말없이, 조용히, 정확하게. 이것이 제 하루였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할머니, 장미선.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아무도 찾지 않는 방.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조용한 기록이 언젠가는 큰 소리로 말할 거라는 걸요. 아침 8시, 저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3월 말인데도 아침 기온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일회용 장갑과 앞치마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은 배식 봉사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식당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끼니 손이 약간 떨렸어요. 68살의 손은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자를 쥐면 여전히 익숙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였습니다. 9시가 되자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내밀었어요. 저는 국을 떠서 담았습니다. 드세요. 짧게 말하고 다음 분께 또 담았어요.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배식이 끝나고 식당 한쪽에서 혈압을 재는 시간이었습니다. 8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에 앉으셨어요. 저는 혈압계 커프를 팔에 감아드렸습니다. 기계가 부풀어 오르며 숫자를 측정했어요. 135에 82. 약간 높은 편이었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조금 높으세요. 짜게 드시면 안 돼요. 그분은 제 손목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딸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었죠.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음 분을 맞이했어요. 속마음을 삼키는 건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11시쯤 봉사가 끝났습니다. 복지관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미선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는걸요.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쩡해 보여도 혼자 외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섰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문장이 귓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그 말을 적었습니다. 연필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문장이 훗날 칼날처럼 돌아올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복지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길가 전봇대에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노란색 바탕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1577-1389.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족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포스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학대라는 단어가 제 눈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신고는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남기는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기록이, 신고보다 절차가 더 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옆자리에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이 제 눈에 살짝 보였습니다. 세광홀딩스 관련 기사였어요. 청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광, 요즘 실적 미쳤네. 물류 쪽 완전 안정화됐다던데. 저는 무표정하게 창밖만 봤습니다. 세광이라는 이름을 듣는 건 여전히 낯설었어요. 예전엔 제가 그 이름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밖에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은 제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저는 가방 안 서류 봉투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하원 체크표 복사본,
어린이집 교사와의 통화 내용 메모, 벤더 관리 데이터 스크린샷.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무기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려서 집으로 가는 대신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갔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가운 냉장고 소리가 들렸어요. 김밥 코너 앞에 섰습니다. 참치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계산대 위에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꼭 챙기세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수증을 그냥 버리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영수증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 큰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걸요. 1,800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었고 저는 그것을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오늘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12시 35분. 편의점을 나와 골목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밥알이 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삼키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혼자 먹는 김밥은 언제나 이랬어요. 집에서 끓이는 미역국은 계속 끓고 있는데 정작 제가 먹는 건 마른 김밥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곰팡이 제거제 냄새가 났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어제 끓인 미역국이 냄비째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렸어요. 불을 켜고 국물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뽀글뽀글 끓는 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이 국을 누가 먹을까요? 아마 또 저 혼자 조금씩 먹다가 버릴 것 같았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까 적었던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도 겉만 보면 괜찮은 할머니다. 하지만 속은 다르다. 연필 끝이 종이를 눌렀어요. 글씨가 진하게 새겨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역국 냄비를 다시 냉장고에 넣고 수첩을 덮었어요. 오늘도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쌓이고 있다는 걸요. 겉은 고요하지만 속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손가락에 묻었어요. 앨범을 펼치자 도연이의 100일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식당은 환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함 속에 없었습니다. 아니, 있긴 했어요. 맨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프레임 끝자락에 제 얼굴 반쪽이 잘려 있었어요. 조명도 제대로 닿지 않아서 얼굴이 어둡게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저만 비스듬하게 그림자 속에 있었어요.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도연이가 잠깐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구석 자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뒤쪽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어요. 메인 테이블에는 며느리 유리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유리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냈어요. 구석 자리에 할머니.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날짜를 적었어요. 100일 2023년 6월 15일, 돌 2024년 3월 8일.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유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받은 문자들을 하나씩 스크롤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은 저희끼리 보내려고요. 격에 맞게 해야 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체면이 중요한 자리라서요. 저는 그 문자들을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 폴더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유리의 말버릇이 보였습니다. 격, 체면, 이해. 그 단어들이 가리키는 건 결국 저였어요. 제가 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 재훈의 문자도 비슷했습니다. 이번 주 바빠서요, 엄마. 다음에 꼭 보자. 죄송해요. 시간이 안 나서. 다음은 언제일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다음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를 데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유리가 늦는 날이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좀 부탁드려요. 짧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어린이집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외투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8시 15분. 어린이집 문 닫는 시간은 8시 30분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생님 한 분이 도연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5살 도연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 도연아. 선생님이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할머니 왔다.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도연이가 저를 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엄마는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일하고 있어. 할머니랑 집에 가자. 도연이는 대답 없이 가방을 맸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어머니가 자주 늦으세요. 도연이가 많이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혹시 보호자 위임장 같은 거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가 정식으로 하원하실 수 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귓속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엔 제잘거렸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아, 배고파? 아니요. 할머니 집에 가서 우유 마실래?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어요. 반지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도연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아이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랐어요. 여기 마셔. 도연이는 우유를 받아 마셨습니다. 하얀 우유가 입술에 묻었어요. 저는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아이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앞으로 자주 데리러 갈게.
정말요? 응, 정말. 아이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결심했어요. 보호자 위임장을 준비하겠다고요. 제가 정식으로 도연이를 돌볼 수 있도록요. 9시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데려가셨죠? 응, 지금 우리 집이야. 아, 거기요?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요. 천천히 와. 도연이 괜찮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하원 시간 8시 25분. 아이 상태, 눈 충혈. 그 옆에 작게 적었어요. 위임장 준비.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리였어요.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은 조금 지워져 있었어요. 도연아, 엄마 왔어. 도연이가 달려갔습니다. 유리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괜찮아. 유리는 더 말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컵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유 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컵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로 헹구면서 생각했어요. 구석 자리에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사흘 후 아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물기 묻은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엄마. 응, 재훈아. 유리가 승진 내정됐대. 차장으로.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다음 주 금요일에 회사에서 파티한대. 승진자들 모아서. 그래, 잘 됐네.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승진하는 건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팀 문화, 납기 준수율, 클레임 처리 속도,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6개월 전 제가 익명으로 세광홀딩스에 보낸 자문 자료였습니다. KPI 재설계안이었죠.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불량 클레임률 개선 방안, 납기 준수율 향상 전략, 벤더 재배치 시뮬레이션. 제가 40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회장 비서실에서 답장이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자료가 실제로 쓰였다는 걸요. 며느리 유리가 관리하는 팀의 실적이 좋아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은 숫자에 먼저 반응하니까요. 제가 깔아둔 길 위를 유리가 걸었던 거예요. 저는 이메일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최강우 회장 비서실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물류지표 후속 피드백. 본문을 적었습니다. 물류지표 안정 추세 확인했습니다. 다만 영업일팀의 윤리교육 이수 현황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장은 짧고 명확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송장을 보니 받는 사람은 유리였어요. 아기 장난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며느리를 위해 택배를 받아주는 할머니.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작은 돌봄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지는지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승진 파티에는 가겠다고요. 초대받지 않아도요. 며느리의 체면과 제 자발적인 돌봄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승진 파티 참석 그렇게 적었습니다. 날짜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어요. 이번만큼은 구석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파티 사흘 전 며느리 유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복지관 배식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유리였어요. 오지 마세요. 가족 자리 아니에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가족 자리가 아니라는 말.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프린터를 켜고 출력했어요.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다른 증거들과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걸려있는 검은색 정장이 보였어요. 10년 전에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꺼내서 입어봤어요. 어깨선이 조금 컸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 몸이 작아진 거예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서늘하고 또렷한 눈이었어요. 저는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어깨선을 임시로 수선하기 시작했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맸어요. 손끝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장을 입고 파티에 갈 거예요. 초대받지 않았어도요. 다음 날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는데 동료 한 분이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미선 씨, 드시고 가세요.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저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긴장된 위장을 누그러뜨렸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다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낡은 구두가 있었어요. 예전에 회의실에 갈 때 신었던 구두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구두약을 발랐어요. 천으로 문질러 광을 냈습니다. 구두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은 밖에서 나지만 결은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을 다듬는 사람이었습니다. 파티 전날 밤 저는 가방 속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영수증 사본, 하원 기록표, 윤리교육이수 현황 스크린샷, 위임장 사본. 모두 공개 가능한 정보들이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며 파일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숫자와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파티 당일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어요.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남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수선한 어깨선이 딱 맞았어요.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며느리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정이라고요. 잘못된 길을 멈춰 세워야 다시 갈 수 있다고요. 버스를 탔습니다. 호텔까지는 40분 거리였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방 속 서류를 한 번 더 만졌어요.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찔렀어요.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 화려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어요. 컨퍼런스룸은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3층에 내려복도를 걸었습니다. 컨퍼런스룸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갈까 말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향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향이었어요. 컨퍼런스룸 안은 화려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따뜻한 빛을 내리쬐고 테이블마다 스파클링 와인 잔이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처럼 걸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쪽 단상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리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유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승진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그때 유리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유리의 말이 끊겼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유리가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게로 빠르게 걸어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유리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초대 안 했는데 왜 오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하러 왔어. 여긴 회사 행사예요. 가족 자리가 아니라고 문자 보냈잖아요. 유리의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아마 경비를 부르려는 거겠죠. 저는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최강우 회장 직통 번호였습니다. 6개월 전에 받았던 번호였어요. 벨이 3번 울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장미선입니다. 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사람 한 명, 인사 규정대로 절차 개시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감사실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고 또렷하게 유지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배성진 이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5분 후 컨퍼런스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인사팀 배성진 이사였고 다른 한 명은 감사팀 직원이었습니다. 배성진 이사가 사회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회자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승진식 중 일부 절차가 보류됩니다. 해당자께는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배성진 이사가 유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리 대리님, 잠시 밖에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유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다 저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 여긴 제 회사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거야. 유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스파클링 와인 잔에서 탄산 거품이 톡톡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어요. 주변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그 작은 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여자 직원이었어요. 저기, 혹시 유리 대리님이랑 아시는 분이세요? 시어머니야. 그 말에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러섰어요. 10분 후 유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성진 이사가 뒤따라 들어와 사회자에게 다시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리 대리의 승진은 보류되며 대기 발령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룸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꺼졌어요. 축하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리의 눈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이 이제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진짜 교정은 지금부터라고요. 호텔을 나와 복도 구석에 섰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어린이집 소민 선생님이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소민 선생님, 위임장 확인하셨죠? 네, 잘 받았어요. 이제 할머니가 정식 보호자로 등록됐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식이라는 단어가 좋았어요. 이제 저는 구석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원 루틴을 함께 잡아보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오후 4시 어떠세요? 도연이 낮잠 깨고 나서요. 좋아요. 내일 봬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어 있었어요. 도연이가 좋아하는 병아리 스티커 꾸러미였습니다. 어제 문구점에서 샀던 거예요. 노란 병아리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반짝이는 눈이 귀여웠어요. 당분간은 내가 데려오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물류본부 부사장으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수십 명의 직원 근무표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출근하고 누가 언제 휴가를 쓰는지 공정하게, 공평하게 시간을 관리했어요. 지금 도연이의 하원 시간표를 짜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다만 대상이 직원에서 손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저는 숫자와 시간으로 사람을 보살피는 법을 알았습니다.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가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는 권력도 절차도 아닌 아이의 웃음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4시 저는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소민 선생님이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노트를 펼쳤어요. 도연이 하원 시간을 정해볼게요. 어린이집은 6시 30분까지 운영하는데 도연이는 보통 6시쯤 가는 게 좋아요. 왜 그 시간이 좋아요? 친구들이 하나씩 가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늦으면 혼자 남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하원 권장 시간 6시. 그 옆에 작게 메모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도연이는 목요일마다 미술 수업이 있어요. 그날은 작품을 가져가야 해서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목요일 6시 15분. 알겠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저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시간표가 있으면 아이도 안심해요. 언제 누가 데리러 오는지 알면 덜 불안해하죠. 맞아요. 도연이도 요즘 많이 안정됐어요. 그 말이 기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 놀이터를 봤어요. 도연이가 친구들과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제가 매일 올 순 없지만 주 3회는 올게요. 나머지는 며느리나 아들이 오도록 할게요. 네, 그럼 스케줄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선생님이 종이를 꺼내 주간표를 그렸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제 이름을 적었어요. 화요일, 목요일은 빈칸으로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연이도 누가 오는 날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은 종이였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역국 냄비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냄비를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불을 켜고 국물이 끓기를 기다렸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미역국을 도연이가 먹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저는 그릇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도연이 것. 혹시 모르니까요. 벽에 붙은 하원 체크표를 봤습니다. 이제 그 표에는 제 이름도 들어갈 거예요. 구석 자리가 아니라 정식 자리예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는 권력이나 체면이 아니라 아이가 웃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였습니다. 손주가 제 시간에 집에 가고 따뜻한 밥을 먹고 안심하며 자는 것. 그것이 저의 비스토리였어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도연이의 시간을 되찾기. 그 문장 아래 별표를 크게 그렸어요. 이게 제가 싸우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사흘 후 감사팀 배성진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복지관 배식을 마치고 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장미선 선생님,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유리 대리에게 내부 지적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접대성 비용 정가 의심건, 팀 내 메신저 톤 문제 등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징계는 아니고 교육과 견책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신 게 이거 맞죠? 네, 맞아요. 벌이 아니라 브레이크니까요. 알겠습니다. 본인 면담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리에게 직접 전달할 팩트 패키지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유리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유리는 이미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여위어 보였어요. 저는 유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르셨다길래 왔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렴. 유리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3가지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첫째, 팀원들의 참고인 진술의향서. 익명으로 작성된 거였습니다. 대리님의 업무 지시가 때때로 감정적이었습니다. 야근 강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도연이 하원 지연 기록표. 석 달간의 데이터였어요. 평균 지연 시간 13분. 셋째, 윤리교육 미수 이력. 작년 필수 교육을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뛴 기록이었습니다.
유리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팩트야. 내가 쌓아온 것들. 유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거 다 모았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를 감쌌어요. 내 승진, 내가 깔았어. 숫자는 내가 세웠지만 길은 내가 닦았지. KPI 재설계, 벤더 재배치, 클레임 처리 프로세스. 다 내가 익명으로 자문한 거야.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세광홀딩스 최강우 회장한테 6개월 전부터 자문해줬어. 물류 프로세스 개선안. 내 팀 실적이 좋아진 건 그 덕분이야. 유리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제 승진을. 내가 숫자를 만들었고 나는 환경을 만들었어. 그런데 내 발걸음이 엇나갔지.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팀원들 야근시키고 아이 하원 시간 놓치고 윤리 교육 빼먹고 내가 만든 숫자가 누구 희생으로 나온 건지 생각해 봤니? 일이 바빴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들렸어요. 유리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참고인 진술서, 하원 기록표, 교육 미수 이력, 증거들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너 멈춰 세우려고. 더 크게 다치기 전에.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벌 주려는 거예요? 벌이 아니라 브레이크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하원 시간표가 적혀 있었어요. 도연이 하원 시간 6시. 목요일은 미술 수업 때문에 6시 15분. 내가 주 3회 데리러 갈 거야. 나머지는 내가 가든지 재훈이가 가든지 정해. 유리가 수첩을 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시간표였어요. 제 아이인데 내 아이니까 내가 챙겨야지. 난 도와주는 거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유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인사팀 면담 잘 받아. 그리고 생각해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증거는 말이 없지만 제일 크게 말한다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재훈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통화할 때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이틀 후 유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짧은 한 줄이었어요. 저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 소파에 앉아 유리를 기다렸어요. 10분 후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평소 정장만 입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유리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팀 면담은 어땠니? 견책 처분이래요. 승진은 6개월 보류. 그래. 유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하세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세광홀딩스 물류본부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리에게 건넸습니다.
유리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머니 거예요? 응. 20년 전 명함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주주총회 사진이었어요. 단상에 선저와 최강우 회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유리는 사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세광에서 일했어요? 부사장까지 했지. 물류 프로세스 전체를 설계했어. 그 시스템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유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럼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100일 돌잔치 때도 제가 회사 이야기할 때도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난 이미 그 세계를 떠났으니까. 저는 명함을 다시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 그래서 익명으로 자문을 시작했지. 유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 실적이 어머니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내 노력도 있었어. 하지만 환경은 내가 만들었지. 벤더 관리 시스템, 납기 프로세스 개선, 클레임 처리 루틴. 다 내가 조언한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벌을 주려는 게 아니야. 브레이크를 건 거지. 내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크게 다쳐. 팀원들도 아이도 너 자신도. 유리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누가 감히 이런 짓을.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제 눈을 봤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히가 아니야. 규정이 널 멈춘 거지. 내가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작동한 거야. 유리의 눈동자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만했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회장님이랑은 어떤 관계세요? 동료였어. 지금은 가끔 자문해주는 사람이고, 그럼 어머니가 한마디만 하면,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순 없어. 다만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울 뿐이야. 내가 바뀌는 건 내 선택이야. 유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숫자만 봤어. 사람은 안 봤지. 팀원들 야근, 도연이 하원 시간, 윤리 교육. 다 뒷전이었어. 저는 가방에서 하원 기록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석 달 동안 16번 늦었어. 평균 13분. 어떤 날은 30분. 5살 아이가 어린이집 문 앞에서 혼자 기다렸어. 유리가 그 표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날짜, 시간, 지연 분수.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바쁜 게 이유가 될 수 없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거지. 유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승진이 전부는 아니야. 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절 미워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워하지 않아. 걱정하는 거야. 내가 더 다치기 전에 멈춰 세우고 싶었어. 저는 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넌 아직 기회가 있어. 방향만 바꾸면 돼. 로비를 나왔습니다. 밖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지만 필요한 일이라고요. 유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균열이 생긴 눈동자. 오만의 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유리가 선택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오전 회사 내부망에 공지가 떴습니다.
유리의 대기 발령 소식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팀 단체 채팅방이 들썩였습니다. 유리가 저에게 그 화면을 보냈어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리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대기 발령이라니. 우리 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는 동정이었고 어떤 메시지는 빈정거림이었어요. 침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다르다고요. 오후 2시 아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그래. 왜요? 왜 유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멈춰 세우려고. 무슨 소리예요? 유리는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재훈아.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느 편에 설지 정할 때야. 엄마 편이냐, 유리 편이냐가 아니라 오른편에 설 건지, 편한 편에 설 건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하세요. 내가 방관한 것도 잘못이야. 유리 혼자 문제가 아니었어. 넌 도연이 하원 시간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잖아.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배식 봉사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꼈습니다. 국자를 들고 국을 퍼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미선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족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배식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일상의 리듬을 지켜야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익숙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요.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6시가 됐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제가 도연이를 데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골목이 복잡했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어린이집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도연아, 오늘 뭐 했어? 미술이요. 그림 그렸어요. 아이가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셋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예쁘다, 도연아.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렸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제가 싸우는 이유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도연이와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하자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도연아. 유리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도연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 봐. 우리 가족. 유리는 그림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밥 먹여. 시간 늦었어. 유리는 더 말하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가득했어요. 전등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 환해졌어요. 싱크대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컵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압박이 시작됐다고요. 유리는 회사에서, 재호는 양가 사이에서, 저는 가족 안에서 모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균열이 필요했으니까요. 잘못된 것들이 무너져야 새로운 게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지나야 진짜 변화가 온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리듬을 지켰어요. 복지관 배식, 도연이 하원, 기록 정리. 그게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배성진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장미선 선생님, 인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유리 대리건으로요. 면직 가능성까지 검토 중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면직이라는 단어가 귓속을 때렸어요. 면직요? 네. 팀원 추가 진술이 들어왔고 과거 이력도 재검토됐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최종 결정은 인사위원회 합의로 나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면직. 제가 원했던 건 교정이었는데 벌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창틀에 기대 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간 걸까요? 며느리의 인생을 망친 걸까요? 아들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미역국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불을 켜고 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하얀 거품이 냄비 가장자리로 넘쳐 흘렀어요. 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봤어요. 거품이 계속 넘쳤습니다. 가스레인지 위로 흘러내렸어요. 지직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냄비를 치웠습니다. 가스레인지가 더러워졌어요. 행주로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제 마음의 동요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재훈이었어요. 문자였습니다. 유리가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11시가 넘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최강우 회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요. 장미선 선생님,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리 대리건, 최종 결정은 인사위원회 합의입니다. 회장님도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 제 손을 떠났어요. 이제는 절차가 알아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더러워진 가스레인지를 봤어요. 미역국이 넘쳤던 자리였습니다. 다시 행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구석구석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결과가 예상보다 커진 것 뿐이었습니다. 면직까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방향을 바꾸길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흘러갔어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가로등 하나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서 있었어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지금까지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원 시간표, 영수증, 메모들. 모두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들이 며느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요.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재혼의 문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유리가 많이 힘들어해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재혼아, 엄마도. 쓰다가 지웠어요. 미안해.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문득 유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균열이 생기던 눈동자, 카페에서 서류를 보던 떨리는 손, 어린이집 앞에서 도연이를 안던 지친 어깨,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요? 며느리를 구하려다 무너뜨린 걸까요? 하지만 방관할 순 없었어요. 도연이의 눈물을, 팀원들의 야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교정이 벌이 되고 도움이 상처가 되고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의 인생도, 아들과의 관계도, 제 마음도. 저는 혼자 어둠 속에 남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제가 끝을 봐야 했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사람을 자르는 건 쉽다. 사람을 돌려 세우는 건 어렵다. 그 문장 아래 밑줄을 그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장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요. 면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제안하겠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을 봤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벽이 올 거예요.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재훈이었어요. 새벽에 전화라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악몽 꿔서 깼는데 열이 있어. 유리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좀 와줄 수 있어? 저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20분이 걸렸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재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지쳐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유리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방에 있어요. 저는 도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 왔어. 도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할머니. 저는 아이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이 등을 두드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리듬을 타며 작은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예전에 재훈이에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도연이의 숨소리가 점점 안정됐습니다. 저는 계속 등을 두드렸어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어떤 꿈? 엄마가 어디 가버려서 못 찾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살 아이가 느끼는 불안이 얼마나 클까요? 엄마는 안 가. 여기 있어. 할머니도 여기 있고. 정말요? 응, 정말. 저는 서랍을 열어 해열 패치를 꺼냈습니다. 포장을 뜯어 아이 이마에 붙여줬어요. 차가운 젤이 열을 식혀줄 거예요. 이거 붙이면 시원해질 거야. 도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소나기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물류 현장에서 밤을 새우던 시절이었어요. 20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밤새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도 위기는 반복됐습니다. 납기 지연, 재고 부족, 벤더 문제. 하지만 해결은 항상 디테일에서 나왔어요. 큰 그림이 아니라 작은 숫자, 세밀한 일정, 정확한 소통.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리의 문제도 큰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들의 누적이었습니다. 하원 시간 13분, 윤리 교육 1번, 팀원과의 대화 몇 마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자르는 건 쉽지만 사람을 돌려 세우는 건 어렵다는 거요. 면직은 쉬운 해결책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해결은 방향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도연이가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이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재훈과 유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열째 봤어. 38도. 약 먹이고 재워야 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교정 프로그램. 재훈과 유리가 저를 봤습니다. 면직은 답이 아니야. 방향을 바꾸는 게 답이지.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첫째, 공식 사과. 팀원들과 벤더들에게. 유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 윤리 교육과 감정 노동 교육. 40시간. 셋째, 어린이 돌봄 봉사. 60시간. 아이들 눈높이를 배워. 넷째, 6개월 전환 배치. 다른 부서에서 다시 시작해. 저는 수첩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회장에게 제안할 거야. 면직 대신 조건부 교정. 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넌 잘못했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야지. 재훈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받아들이실까요?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벌주는 건 쉬워. 하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건 어려워. 나도 이제야 배웠어. 유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바뀌고 싶으면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도연이 열 지켜봐. 아침에 병원 가야 할 수도 있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이제 갈게. 오늘 복지관 봉사 있어. 현관문으로 가는데 유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봤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났다고요. 이제 새벽이 오고 있다고요. 아파트를 나와 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장에게 전화하겠다고요. 교정 프로그램을 제안하겠다고요. 면직이 아니라 기회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우유를 샀습니다. 우유를 마시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오전 9시 저는 최강우 회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미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회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잠시 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씨,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유리 대리건으로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어젯밤 작성한 교정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면직 대신 조건부 개선 명령, 공식 사과, 윤리 교육 40시간, 돌봄 봉사 60시간, 6개월 전환 배치.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군요. 네. 벌이 아니라 배움으로요.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위원회 합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났어요. 오후 2시 저는 회사 법무팀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교정 프로그램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3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미선 선생님, 제안하신 개선 명령은 인사규정 제4 17조 3항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6개월 후 재평가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팀 배성진 이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공식 사과 범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팀원 전체, 그리고 영향받은 벤더 담당자들까지요. 교육은 외부 기관 위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정 노동과 윤리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조항번호, 기간, 조건들 모두 명확해야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노인 한 분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님 소식은 좀 좋아졌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배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을 떠서 담고 밥을 퍼주고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이 일상의 리듬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배식을 마치고 밖에 나오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네 엄마. 유리한테 전해줘. 내일 오후 3시에 회사 법무팀에서 면담이 있대. 준비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선택은 내 몫이야. 다만 아이 앞에서의 어른을 기억해라. 재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방관했어요. 알아. 그래서 너도 배워야지. 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인사위원회 회의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유리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리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또렷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조건부 개선 명령이래요. 면직은 면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건은 공식 사과, 교육 100시간, 봉사 60시간, 전환 배치 6개월. 저보다 교육 시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주어졌어요. 받아들일 거니?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해야죠. 저는 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해낼 수 있어. 어머니, 응? 저 정말 바뀔게요. 도연이 위해서라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대할게. 회사를 나와 저는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연이를 데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소민 선생님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연이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요? 네, 엄마가 내일 일찍 온다고 해서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도연아, 오늘 뭐 했어? 블록 쌓기요. 할머니 집 만들었어요. 정말? 보여줘봐. 아이가 블록으로 만든 작은 집을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예쁘다. 할머니 집이구나. 응.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사는 집이에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몸이 따뜻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제 일찍 와요? 응, 엄마가 시간 맞춰서 올 거야. 정말요? 정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제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반지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도연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여기 마셔. 도연이가 우유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좋아요. 왜? 할머니가 있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 7시 유리가 도연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도연이 밥 먹였니? 아직요. 집에 가서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 잘했어. 유리가 도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내일도 일찍 와? 응, 엄마가 약속할게.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문을 닫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방이었어요. 하지만 이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외로운 조용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조용함이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원칙과 기회를 함께. 그 문장 아래 별표를 그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로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유리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 그리고 가족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싱크대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상쾌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봤습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더 이상 미역국이 넘치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도 안정됐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장 비서실에서 온 이메일이 있었어요. 개선 명령 승인. 절차 진행 예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얼룩진 천장이었지만 오늘은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유리의 사과부터 시작해서 교육, 봉사, 그리고 변화. 저는 그 변화를 함께 지켜볼 거예요. 구석자리가 아니라 제자리에서요. 3주 후 유리의 공식 사과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어요.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유리가 앞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 업무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야근을 강요했고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김 대리님, 박사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제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굽혀 깊게 절했어요. 5초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대리님, 고개 드세요. 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가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잘했어. 유리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유리는 윤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외부 교육기관이었어요. 저는 교육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월수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교육 3주째 되는 날 유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콜센터 체험했어요. 힘들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배움이야. 다음 날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콜센터에서 하루 일했는데요. 응. 사람들이 욕하고 화내고. 근데 받는 사람은 그냥 웃어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팀원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알았구나. 네. 미안해요, 어머니. 나한테 미안하다 하지 말고 팀원들한테 해. 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리가 배우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유리는 어린이 돌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였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센터에는 1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5살부터 8살까지. 유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 앞에 앉았어요.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블록이 무너져서였어요. 유리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다시 쌓으면 돼. 싫어요.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로 신호했습니다. 아이 눈높이로 내려가라고요. 유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선생님이 같이 쌓아줄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드럽게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요? 응. 같이 하자. 유리가 블록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이도 함께 쌓았어요. 10분 후 탑이 완성됐습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유리도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리가 진짜로 배우고 있다고요. 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랑 있으니까 도연이 생각났어요. 응. 제가 도연이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알겠어요. 저는 유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잘하면 돼. 네. 2달 후 재훈도 변화했습니다. 회사팀 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재훈에게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팀 앞에서 말했어요. 뭐라고? 가정 사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앞으로는 스케줄 조정하고 필요하면 대체 인력 요청하겠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 네. 제 책임도 있었으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도 배우고 있었어요. 석 달 후,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와요? 응, 엄마가 6시에 온대. 정말요? 정말. 6시 정각, 유리가 도착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이었어요. 머리를 묶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리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엄마 줄 거예요. 정말? 고마워. 유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겠니? 네. 재훈이도 일찍 들어온대요. 같이 먹어요. 그래, 그럼. 유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훈이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잠깐만요. 제가 준비하는 거 있어요. 식탁에는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역국 냄비가 가운데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재훈이가 끓였어? 네.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로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미역국을 끓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 재훈, 유리, 도연. 넷이었어요. 유리가 국을 떠서 제게 먼저 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저는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응, 아주 맛있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로가 아니라 루틴으로 배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원 6시 고정. 주 3회는 내가, 주 2회는 재훈이가. 네. 재훈도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 맞춰서 갈게요. 약속할게요. 식탁 위 김치 접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밥을 다 먹고 유리가 벽에 메모판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종이를 핀으로 꽂았어요. 가족룰. 월수금 유리 하원 6시. 화목 재훈 하원 6시. 주말 가족 식사 한 끼. 체면이 아니라 시간이 중심이 되는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어요. 도연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사람 넷과 큰 그릇 하나. 미역국이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녹색 크레파스로 그린 식탁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예쁘다, 도연아. 할머니가 제일 커요. 할머니가 최고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 8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유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복지관 봉사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너도? 네. 배우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 현관문을 나서는데 재훈이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저희 가족 구해줘서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구한 거야. 나는 방향만 알려줬을 뿐이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 속 도연이 그림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반지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가득했어요. 전등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복지관 배식 라인에 세 사람이 섰어요. 저, 유리, 재훈이었습니다. 유리가 국을 떴습니다. 재훈이 밥을 퍼냈어요. 저는 반찬을 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업이었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가족이 함께 봉사하시다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엔 구석자리에 혼자 있었는데 이제는 나란히 서 있었어요. 배식이 끝나고 셋이 복지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그래. 네. 도연이가 할머니 오신다고 아침부터 난리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이 있었어요. 세광홀딩스 부사장. 저는 그 명함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이제는 이름이 아니라 생활로 말할 때였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도연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 넷과 큰 그릇, 녹색 크레파스로 그린 식탁이 반짝였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나는 오늘도 기록합니다. 사과의 횟수가 아니라 제 시간 하원을. 말보다 일정이, 체면보다 품이, 겉보다 결이 진실에 가깝다는 걸.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초록 잎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도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쿠키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겠다.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 김치, 나물. 그리고 도연이가 만든 쿠키.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넷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재훈이 국을 떴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 숟가락이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요. 구석이 아니라 중심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우리는 괜찮아질 거라고요.